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산 관리에 대해서, 금융 상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하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테지만 성인이 되고 돈을 벌었을 때 과연 자산 관리를 할 때, 같은 말로 투자를 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무엇이 있을지 오늘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금융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수행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다음 주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주식에 관련된 게임을 한번 해볼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수업 시간 동안에 수행평가를 실시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 할 거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져와서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게 꼭 챙겨오고요. 또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처음에 있는 기본 원칙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 중에 예금과 주식에 대해서는 꼭 잘 들으면서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내용은 교과서 5단원 내용인데요. 지필평가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 포함이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모의고사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학교 시험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거라고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네, 꼭 알아주세요. 그러면 교과서 185쪽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산 관리의 원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 지필고사 시험 범위는 1단원이고요. 저번까지 배운 1단원 내용이 지필평가 범위 전부고요. 지금 배우는 이 5단원의 자산관리 원칙은 수행평가, 앞으로 진행할 수행평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자산관리의 원칙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불려서 더 많이 가지게 된다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미래에 돈을 잘 운용하고 활용을 해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삶을 즐길 수 있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 두 번째는 수익성, 세 번째는 유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안정성이라는 것은 안전하다,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다라는 뜻이겠죠. 여기 교과서에 보면 안정성은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어디 돈을 투자했을 때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투자를 할 때 위험한 것은 첫 번째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채무, 뭔가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해서 돌아오는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 가격 변동 위험. 내가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부동산을 샀는데, 하루아침에 3억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럼 나는 7억이라는 돈을 손해를 보게 된 거겠죠. 그런 시장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이 있고, 세 번째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동성 밑에서 배울 건데,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돈을 막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를 말을 하거든요. 내가 막 아무리 비싼 1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당장에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그 1,000만 원을 바로 어디서 꺼내서 쓸 수 있어야 할 텐데 내가 돈이 부동산 같은 데만, 집 같은 데만 다 묶여 있으면 당장에 쓸 돈이 없어서, 지금 쓸 돈이 없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 위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가 상승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봤자 물가가 너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니면 내가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내가 30년 전에 1,000만 원을 벌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지폐로 가지고 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 1,000만 원은 그때처럼 큰 돈이 아니게 되겠죠. 물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인플레이션 위험 같은 것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크다면 안전성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위험을 피하고 있다면, 위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안전한 자산, 안전성이 있는 자산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수익성이라고 하면은 수익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투자한 금융상품으로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뭐 10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을 벌었다 라고 하면 수익률 10%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익성이라는 건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 것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수익성만 고려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려면 당연히 위험이 동반을 하겠죠. 그래서 너무 수익률이 높은 것들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반대로 돈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은 점점점 높아질 수 있다.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유동성이라는 건데요. 유동성은 보유 자산을 필요할 때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황금성 돈을 바꾼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내가 다친다든지 뭐 누구한테 필요하다든지 급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갑자기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뭐 토지나 부동산 같은 거는 가격이 막 높잖아요.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니까 막 그냥 급하게 팔고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복잡해요. 살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팔리지 않아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을 금방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팔리지 않는 집 같은 거를 금방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낮춰야겠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바꿀 때,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자산을 유동성이 낮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현금으로 바로 바꾸려면은 가격을 낮춰서 파는 것처럼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자산을 운영할 때, 투자를 할 때는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을 모두 고려해야 좋은 투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할 수행평가가 무엇이냐? 바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안정성, 수익성,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걸 다 갖춘 상품을 찾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또 한 가지에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주식만 모두 샀는데 삼성이 망해버리면 나는 빈털 처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가지에만 모두 올인을 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좋은 상품을 찾기도 힘들기 때문에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목적 및 기간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상품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이 투자의 기초인데요. 우리가 수행평가에서는 모의 투자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20점짜리 수행평가고요. 지금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 상품을 찾아서 포트폴리오 계획을 구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을 듣고 핸드폰으로 찾아서 하면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상의 돈을 주고 뭐 1억 원 등과 같이 가상의 돈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안정성, 수익성, 그리고 유동성을 고려해서 투자 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게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모든 금융상품을 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안정성과 수익성에 따라서 예금이라든지 주식과 같은 뭐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상품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금융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한 개씩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예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축의 제일 기본적인 형태죠. 그래서 은행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돈을 맡기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이에요. 그냥 저축하는 거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요. 이런 예금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이 있어요. 요구불 예금은 그냥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저축이랑은 좀 다르죠. 그냥 카드나 통장에 돈을 넣고 아무 때나 뺄 수 있는 그런 걸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 같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통장에 돈을 넣고 그냥 카드를 긁으면 돈을 쓸 수가 있죠.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고 뭐 금리가 매우 낮은 편, 우리가 이자를 바라고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돈의 보관을 위해서 카드에 넣고 쓰는 거죠.
요구불 예금은 우리 앞에 배웠던 유동성이 정말 큰 그런 상품입니다. 우리가 돈을 원할 때 아무 때나 빼서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저축성 예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정기 예금이라는 것과 정기 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금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인데요. 정기 예금은 그냥 큰 돈을 한 번에 맡기는 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2년을 맡긴다. 이런 거를 예금이라고 말을 하고요. 정기 적금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월급을 보통 매달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큰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매달 달마다 30만 원씩 은행에 맡기고 그럼 이게 1년이면 360만 원이 모이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기 예금은 큰 돈을 그냥 한 번에 맡겨놓고 뭐 1년, 2년 이렇게 후에 이자와 같이 찾는 것이고요. 정기 적금은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달마다 얼마씩 해서 새롭게 돈을 넣고 마지막에 모두 모은 돈을 한 번에 찾는 거를 적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금과 적금에서 이자율이라는 게 있죠. 그럼 이자율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수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수학 시간에 단리라고 하면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2년 예금을 해서 이자율은 12%라고 합시다. 그러면 총 이자는 얼마일까요? 1년이 지났을 때 이자가 12만 원 맞나요? 아닌가? 120만 원인가? 12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1년, 2년째에는 120만 원 해서 합해서 총 2년 동안 받는 이자는 240만 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원금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적용하는 것을 단리라고 말을 하고요. 복리는 이런 원금뿐만 아니라 생기는 이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자율을 계산해 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보통 월복리로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똑같이 밑에 요 적금 예금은 지울게요. 똑같이 1,000만 원을 적금을 들어본다고 해볼게요. 이거를 1년을 하는데 월복리로 12%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1월부터 2, 3, 4, 5, 12월까지 1년이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월복리, 월마다 이자를 따지게 되면 얘는 연이율 1년에 12%의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을 계산을 하면은 12%, 한 달은 1%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1% 이자를 계산을 하면 1,000만 원의 1%는 10만 원이죠. 그럼 1월에 10만 원이란 이자가 붙어요. 그럼 2월에는 똑같이 1,000만 원에 대해서 10만 원이 붙게 되겠죠? 근데 요 앞에 이미 10만 원이라는 이자가 생겨서 돈이 1,010만 원이 다시 원금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자를 합쳐서 이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에 대한 이자 1,000원이 되겠죠? 1,000원이 합해져서 두 번째 달에는 10만 1,000원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달에는 1,020만 1,000원 1,020만 1,000원에 대한 1% 이자가 또 붙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리처럼 그냥 통으로 묶어서 한 번씩만 이자가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리는 그 기간별로 붙게 되는 이자를 다음 기간에는 합쳐서 계산이 되는 걸 복리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모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런 게 예금이고요. 이런 예금은 우리 보통 은행에 돈을 맡기면
잃는다 생각 안 하죠. 그냥 정해진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뭐 요새 금리가 2%, 뭐 끼케야 진짜 많아야 3%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받을 수 있는 돈이 낮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금이 안정성이 높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예금을 해주는 은행들도 농협, 뭐 새마을금고 이런 것들도 파산,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맡겼던 돈, 적금을 들었던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망해요. 파산을 했을 때 모든 예금자들한테 5천만 원까지는 맡겼던 돈을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돈을 몽땅 잃는 것이 아니라 맡겼던 돈 중에 5천만 원은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뭐 주식과 같은 투자 상품엔 당연히 적용이 안 되고요. 우리 여기 딱 말했던 예금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억을 내가 예금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되게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주식입니다. 주식은 어떤 거냐면 어떤 회사, 주식회사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고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증서인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자기 회사에 지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한 만큼 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소유권을 주는 것이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생기는 수익의 일부를 배당으로 나눠주기도 해요. 근데 이런 주식은 가격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큰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네, 이게 이제 주식 어플의 실제 모습을 화면을 캡처를 한 건데요. 우리 삼성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주식인 것 같아요. 이게 오늘 기준 3월 31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의 한 주당 가격입니다. 그래서 8만 1,4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주식을 가격, 시세 차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마다 가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거의 1년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3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됐을 때는 4만 원대까지 삼성전자 주식이 내려갔다가 지금은 8만 원까지 회복, 상승, 발전,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가 하나를 여기 6만 원에서 만약에 샀어요. 그럼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8만 원 정도 되니까 한 주당 2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지금 팔았다면. 네. 이렇게 시세 차익으로 이익을 보는 거고, 만약에 손해는 어떻게 나냐? 내가 저 9만 원점에서 이 주식을 샀었다라고 하면 지금 8만 원 정도니까 한 주당 만 원 정도를 손해를 보는 거겠죠. 네. 이렇게 주식은 이런 거의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써 있는 이런 종목 상세적인 내용들을 보면 뭐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요. 선생님 배당금 교과서 볼 때 이 주식을 사는 게 우리가 그 회사의 지분, 소유권을 어느 정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주가 돼요. 그러니까 그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배당으로서 이런 배당금을 받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8만 원짜리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일정 시기마다 이렇게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주식마다 다르고 삼성전자는 한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4번 정도 배당금을 받게 되고 이런 2,000원, 3,000원 배당 수익률은 그 8만 원에 비교를 하면 한 2%에서 4% 사이로 1년에 4번 돈을 받는 겁니다. 이런 배당이 큰 주식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실제로 주식 삼성전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게 주식이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수익성은 높지만
안정성은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주식은 정리를 다시 하자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수익은 배당금, 내가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익이 나면 일정 부분을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보통 사람들 주식을 하는 이유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죠. 아까 차트 봤던 것처럼 막 6만원, 4만원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가격이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익, 그 가격의 차이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주식입니다. 이런 두 가지에 의해서 주식에서는 수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채권. 채권은 주식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채권은 뭐 정부나 회사 같은 곳, 기업 같은 곳에서 내가 언제 돈을 돌려줄 테니 지금 돈을 빌려달라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정부에서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 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빌리고 발행하는 증서, 이걸 채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가 갚겠다라는 증서이기 때문에 얘 차용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내가 돈을 빌렸으니 언제 갚겠다라는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예요. 채권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주식이랑 비교를 하자면 채권은 수익이 이자의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생기는데요. 이자, 채권을 사면은 이자율이 정해져 있어서 매년 몇 퍼센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여기 있고요. 시세 차익, 채권 가격도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동을 하기 때문에 채권이 뭐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채권이고요. 이런 채권이라는 증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액면가라는 게 있고 만기일이라는 게 있고 이자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100만 원이다. 뭐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액면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금액이 100만 원이다 라는 건데 만기는 2025년 뭐 5월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5년 5월에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증서라는 의미예요. 또 이자율은 뭐 5%,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100만 원의 이자율이 5%이기 때문에 1년에 5만 원씩 이자를 계속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 이 채권의 기한이 끝났을 때 2025년 5월에는 100만 원을 돌려준다라는 증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채권이고요. 이 액면가가 가격은 아닌데요. 액면가와 채권 가격은 별개입니다. 채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발급 기간, 뭐 정부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발급 기간의 상황에 따라서 채권 가격은 변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금리, 예금 이자율에 따라서도 변동을 합니다. 예금 이자율이 너무 낮아요. 그럼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채권을 찾아서 돈을 벌려고 하고요. 또 반대로 예금 이자가 너무 높아요. 뭐 예금 이자, 은행에 돈을 맡기면 20%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채권을 굳이 사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변동을 하고요. 이 액면가와는 별개로 이 채권의 가치에 따라서 채권 가격은 변동을 하는 겁니다. 이 액면가는 그냥 단순히 만기일에 돈을 얼마를 주겠다라는 표시일 뿐이에요. 네, 이런 게 채권입니다. 이런 채권은 뭐 정부, 뭐 나라나 아니면 대기업과 같은 신용도가 높은 곳에서 발행을 해서 주식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은 상품이에요. 뭐 하지만 망했다, 파산했다, 그 회사 대기업이 망했다, 아니면 우리나라가 망했다 이러면 투자한 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금융 상품들은 다 살펴봤고요. 펀드는 이런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할 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전문적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보통 은행의 펀드 매니저
어쨌든 사람이 돈을 모아서 대신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해서 분배를 해주는 간접 투자 상품인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수익이 좋고 좋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겠죠? 근데 이런 펀드는 개인의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손실이 나도 그냥 이 투자자들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요. 손해를 진짜 볼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이게 이 펀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지 파악을 해야 이것도 효과적으로 돈을 벌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험 상품도 이제 투자 상품 중에 하나, 자산 관리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상품이 보험이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 보험입니다. 크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고요. 생명보험은 우리 목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받는 것이 생명보험이고, 손해보험은 뭐 다쳤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받는 것이 손해보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보험이라는 상품이 있고 우리가 뭐 다쳤을 때를 대비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고 환급형으로 해서 뭐 20년 동안 돈을 부으면 그 납입했던 돈을 뭐 20년 후에는 120%로 상환받는 식으로 뭐 예금 같은 형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이자율도 높고 혹시 다쳤을 때 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요 보험도 투자 상품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은 뭔지 알고 있죠? 노후생활 우리가 퇴직하고 나이가 많아졌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젊었을 때 버는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서 나중에 받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퇴직연금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퇴직, 일을 그만뒀을 때 받는 연금이면은 뭐 회사원이 있어요. 아니면 공무원이 있어요. 회사원은 회사에, 공무원은 국가, 나라에 매달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돈을 맡겼다가 퇴직을 했을 때 연금으로 뭐 다달이 돌려받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회사나 공무원 국가에서 준비를 해주기도 하지만 월급에서 미리 떼어서 공제를 한다고 해요. 이게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개인연금을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금융회사에 위에 보험처럼 돈을 납부를 하고요. 뭐 일정 나이가 지나면 연금을 받는 거. 그냥 내가 직접 보험회사, 아니 금융회사에 돈을 내고 연금을 나중에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지금 현재 돈을 다 쓰고 이렇게 미래의 준비를 잘 안 해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날 텐데 노후에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할까봐 이런 개인연금 등으로 노후를 보장하라는 의미에서 국가에서는 이런 퇴직연금을 개인이 가입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세금 같은 데서 혜택을 되게 많이 줘서 장려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연금입니다. 우리가 일단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요거 한 가지만 마지막에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 자산 관리 운영 원칙에서 안정성은 세 가지만 비교를 해 볼게요. 예금, 주식, 채권 중에 예금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주식보다는 채권이 뭐 국가나 대기업 같은 데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이 크고 주식이 제일 안정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익성,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주식이 가격 변동이 제일 크기 때문에 수익성이 제일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 그리고 예금은 딱 정해진 작은 이자밖에 못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이게 저번 주에 있었던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경제 문제인데요. 어렵지 않으니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지필평가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에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